제 이름으로. 지수는 곧바로 그를 막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엄마 힘드시잖아. 명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너희 싸우지 마라. 유 원장은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변호사 윤소정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설명만 드릴게요. 손주에게 준다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지우는 눈을 치켜 올렸다. 손주? 제 아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내가 모르는 손주가 있을 수도 있지. 그 말에 병실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며칠 후, 지수는 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상자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아기 사진이 있었다.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은서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사진을 낚아챘다. 이건 내 아들 사진이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뒷면에 이름이 다르잖아. 오빠 아들은 준호고.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 오빠 말해봐. 은서는 누구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어머니의 일기장이 떨어졌다. 첫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실수에서 태어났지만 내 사랑에서 자랐다. 지수는 한참을 일기장을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숨겨진 시간,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 윤소정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유언에 명시된 손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우는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유산은 피를 타야 해요. 피보다 문장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결국 세 사람은 오래된 주민 기록을 뒤지고 한 입양보호기관의 문서 속에서 은서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녀는 어머니 명자의 젊은 시절, 실수로 세상에 나온 아이였다. 명자는 그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했지만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첫 줄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은서야,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널 잊지 않는다. 며칠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신명자 할머니 맞으세요? 명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은서 왔니? 지훈과 지수가 동시에 놀랐다. 지훈은 말을 잃고 벽을 바라봤고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저한테 왜 매년 편지를 보내셨어요? 명자는 손을 뻗었다. 그게 내가 널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은서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전 괜찮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며칠 뒤 유 원장이 공개되었다. 변호사 윤소정이 조용히 문서를 읽었다. 유 원장 내용 상가 건물 전층은 공동체 도서관으로 기부한다. 단, 운영자는 손주 은서로 하며 자녀 지훈과 지수에게는 생활비 신탁을 남긴다. 지훈은 무너진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이게 뭐야 내 몫은? 지수는 미소 지었다. 엄마의 재산이 아니라 엄마의 뜻이었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상가엔 책이 가득하겠네요.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들이. 명자의 눈이 감겼다. 마지막 숨결처럼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며칠 후 도심 한복판의 낡은 상가 간판이 바뀌었다. 신명자 기념 도서관. 문을 여는 사람은 은서였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켜고 첫 번째 책을 진열했다. 유언이란 남은 사람의 마음에 심는 씨앗이다. 그날 저녁 은서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10일. 40년의 답장. 그날 이후 상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았다. 그가 읽는 것은 편지였지만 사실은 용서의 연습이었다. 해옥은 가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때면 상구는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윤-해-오. 이름은 사람을 잠깐씩 되돌려 놓았다. 둘은 창가에서 작은 소풍을 했다. 종이컵 커피, 포도 몇 알,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녹이 쓴 듯한 노래가 흘렀다. 해옥은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흔들었다. 상구는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내가 그때 왜 도망쳤을까? 그땐 다들 도망치죠. 정희가 말했다. 돌아올 길을 몰라서. 12. 새벽 우체통. 새벽의 병원은 기계음마저 조용해지는 시간이었다. 상구는 간호사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글자는 여전히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윤해옥에게.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병원 창가에 앉아있던 당신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내 손보다 더 따뜻했어요. 주소는 여전히 모르지만 나는 이제 길을 압니다. 당신에게 가는 길. 그는 봉투를 들고 창가에 섰다. 먼동이 트기 전 하늘의 색이 잿빛에서 연한 파랑으로 바뀌었다. 그는 속삭였다. 하늘 우체통은 항상 열려있지. 정의가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 건 제가 붙일게요. 붙이지 않아도 돼요. 상구가 웃었다. 이건 여기서 도착했으니까. 해옥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상구는 의자에 앉아 그 미소 옆에서 밤을 지켰다. 그는 마침내 첫 문장을 썼고 그 문장은 40년을 돌아 그녀에게 닿았다. 며칠 뒤 병원 창가에는 작은 액자가 놓였다. 마지막 차 이후에도 길은 있다. 정의가 프린트한 문장 아래 두 사람의 느린 사진이 끼워졌다. 상구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웃고 있었다. 해옥은 창밖을 보며 어딘가 아주 멀리 있는 정류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밤이 오면 상구는 가끔 창밖 어둠 속에서 버스 전조등 같은 빛을 보았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먼저 왔소.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편지를 썼다. 늦게 배운 글자로 늦지 않게 도착하는 문장을. 끝. 삶 사라진 남편의 일기 소설 형식 개작본. 김말수는 새벽마다 통닭집 문을 열었다. 기름 냄새와 튀김 기계의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동철아, 손님 2마리 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투덜거리며 나왔을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말수나, 오늘은 내가 빚을 갚으러 간다. 말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빚? 우리 집에 무슨 빚이 있다고? 손녀 소미가 뒤에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벽에 나갔어요. 그녀의 손에는 얇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9년 6월 3일. 통금. 라디오에서 군가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닭을 튀겨줬다. 할머니, 이거 누구 얘기예요? 소미가 물었다. 말수는 잠시 웃었다. 그때 저녁, 우리 처음 만난 날이지. 그럼 빚은 그날 생긴 거예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빚은 사랑이지. 사랑은 늘 갚을 게 많아. 그녀는 그날 이후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동철의 흔적이 살아있었다. 80년대의 냄새, 젊은 부부의 싸움, 첫 통닭집을 열던 날의 설렘. 그러나 어느 페이지부터 글씨가 달라졌다. 잉크가 번지고 문장이 더듬거렸다. 나는 그날 거짓말을 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그 빚을 갚으러 간다. 말수는 형사 오정국을 찾아갔다. 형사 양반, 내 남편이 사라졌어. 실종신고는 내일로 미루시죠. 혹시 어디 간다는 말 없었나요? 빚 갚으러 간댔어. 근데 그 사람, 돈 빚질 사람 아니야. 오정국은 일기를 넘겨봤다. 날짜마다 장소가 적혀 있었다. 시장 입구, 성당 뒤편, 강가, 그리고 마지막엔 낚시터. 남편분, 과거 정리 중이네요. 형사가 말했다. 다음 날 소미와 말수는 시장 입구를 찾았다. 낡은 간판 밑에서 노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 예전에 내게 빚을 졌지. 무슨 빚인데요? 30년 전 거짓 증언을 했어요. 나 대신 감옥 갈 뻔한 친구를 살리려고. 노인은 고개를 떨궜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고 다니는 거구만. 소미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행 같아요.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낚시터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 낚싯대 옆에 동철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다. 당신 여기 있었네. 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말수나, 나 이제 다 했어. 뭘? 사과. 그 사람들 다 만났어. 그때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다들 웃더라. 참, 고집도 세지. 나 몰래 이 짓을 해야 속이 시원했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늦게 쓰는 편지는 더 또박또박 써야 하더라. 말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녀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자 말순이 속삭였다. 이제 남은 빚은 오래 살아서 같이 갚자. 그날 밤 시장 한쪽에 불빛이 꺼졌다. 그러나 통닭 냄새는 여전히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동철아, 오늘도 기름이 잘 끓네. 내일은 같이 튀기자. 1. 분필 냄새의 오후. 오상구는 분필가루가 햇빛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문의 교실의 칠판에는 받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안경을 꺼냈었다. 미음 하나가 자꾸만 제자리에서 미끄러졌다. 상구 어르신, 오늘은 미음을 연습해 볼게요. 윤정이가 웃었다. 오늘은 병원 가시는 날 맞죠? 그렇지. 심장이 좀 요란혀. 상구는 말끝을 흐렸다. 버스의 엔진 소리처럼 그의 심장도 오래 달려왔다는 표시를 내는 중이었다. 정희는 공책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검사 끝나면 문자 주세요. 길 복잡해요. 상구는 대답 대신 웃었다. 버스 기사였던 시간은 길에 대한 자존심을 그에게 남겼다. 그러나 병원 복도는 그 자존심이 잘 통하지 않는 장소였다. 2. 대합실과 봉투. 병원 대합실에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신발 끄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상구는 접수창구 앞에서 서류를 적었다. 새로 배운 글자를 되뇌며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던 순간 서류 더미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받는 이 오상구 발신 윤혜옥. 손끝이 얼어붙었다. 40년 전의 여름비가 한순간에 현재로 몰려왔다. 아는 분이세요? 정희가 물었다. 내 청춘이었지. 상구는 봉투를 쥔 손을 가만히 떨었다. 3. 편지의 첫 문장. 봉투 속 종이는 가장자리가 달아있었다. 잉크는 발에 오래 묻어둔 눈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다. 상구 씨, 버스 마지막 차가 떠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당신이 말하던 길의 끝은 어디였나요? 상구는 글자를 한자 한자 더듬어 읽었다. 늦게 배운 글씨로 과거를 해독하는 일은 젊은 날의 겁을 다시 보는 일이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의 두근거림과 종이의 사각임이 함께 박동했다. 4. 여름비 정류장. 기억은 비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정류장 처마 밑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기사님, 이 노선 마지막 차 맞아요? 맞소. 어서 타요. 비 맞으면 감기 듭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기사님도요. 그 미소는 그에게 정류장을 넘어선 길을 보여주었다. 그 길의 이름은 윤혜옥이었다. 5. 마지막 차와 약속. 몇 달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상구 씨, 나 아기 생겼어요. 젊은 상구는 말을 잃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흘렀다.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아요. 나 혼자라도. 그날 밤 그는 떠났다. 가장 천천히 달려야 했던 자리에서 그는 가장 빨리 달아났다. 혜옥은 편지를 썼고 그는 보지 않았다. 약속은 정류장에 남겨두고 마지막 차는 떠났다. 6. 떠나지 못한 이름. 세월이 흘러 이름 하나가 그의 귀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혜옥. 펜을 잡을 때마다 새로 배운 글자들이 그 이름 주위를 돌았다. 그는 그 이름으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늘 첫 문장이 어렵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그 봉투 보내드릴까요? 상구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만은 내가 읽을게. 7. 주소를 찾아서. 이웃의 기억은 오래된 지도 같았다. 그분, 예전에 이 근처 사셨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말이 있어요. 상구는 주소를 적었다. 글자가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또박또박 적었다. 버스 노선을 그리듯 길을 외웠다. 8. 버스 노선처럼. 도심을 가르는 버스 노선처럼 그의 발걸음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숨이 차오르면 멈춰서서 손잡이를 찾듯 담벼락을 짚었다. 지나가는 버스의 전광판에 숫자가 번쩍였다. 그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옛 노선을 찾아냈다. 종점은 어디에나 있었고 그는 그 종점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9. 요양병원 창가. 요양병원 창가는 낮은 햇살을 품고 있었다.
흰 머리의 여자가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바다처럼 멀었지만 미소는 봄날처럼 가벼웠다. 혜호가. 여자가 돌아보았다. 한참의 공백 끝에 미소가 피어났다. 상구 씨 오늘도 버스 타고 왔어요? 응. 아주 먼 길이었어.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새로 배운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떨렸다. 10. 늦게 배운 글자. 혜호가. 내가 늦게 배운 글로 늦게 쓴 답장을 읽는다. 그때 도망쳐서 미안하다. 지금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글자를 읽는 동안 그의 손은 덜덜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고요해졌다. 내내 도망치던 청춘이 문장 속에서 멈춰섰다. 혜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상구야 괜찮아요. 늦게 와줘서 고마워요. 정희가 멀찍이서 속삭였다. 답장이 도착했네요. 8.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밤. 가을비가 왔다. 병실의 달력엔 갈색 낙엽 스티커가 붙었다. 혜진이 바꿔붙인 것이었다. 윤호가 밤늦게 도착했을 때 미래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게 불렀다. 어머니. 그 말은 병실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다.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약간의 빛이 들어왔다. 미래가 눈을 떴다. 왔구나. 네. 퇴근이 늦었어요. 괜찮아. 늦어도 와줘서 고맙다. 윤호는 손을 잡았다. 피부는 얇았고 혈관은 푸르스름했다. 그러나 온기는 확실했다. 그는 한 음절씩 천천히 불렀다. 어마이너스니. 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이름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9.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 겨울 첫눈이 내렸다. 혜진이 병실에 작은 트리를 가져왔다.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병실에선 촛불 켜면 안 돼. 전구예요. 혜진이 웃었다. 미래는 트리의 LED 불빛을 바라봤다. 우린 참 멀리도 돌아왔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다행이야. 그는 갑자기 오래전 기억을 꺼냈다. 나도 거짓말을 했어. 향수도 동창도. 사실은 면접 보러 다녔어. 교장 내려놓고 작은 학원이라도 가르치고 싶었거든. 초라해 보일까봐 숨겼어. 미래는 한참 듣고만 있다가 말했다. 초라해도 좋았을 거야. 사람만 있으면 좋았어. 정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 어디선가 빗소리가 그쳤다. 10. 용서의 자리. 그날 새벽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야, 아들 왔어. 그녀는 눈을 떴다. 윤호가 문간에 서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래, 잘 왔네. 정수는 낮게 말했다. 비밀은 누군가를 지키려 만든 방패였대. 근데 당신 손이 더 따뜻하네. 이제 다 말했으니까 됐어. 미래가 속삭였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못한 말이 있어. 사랑해. 미안했고. 창밖에 새벽비가 멎었다. 어둠과 새벽 사이의 얇은 경계가 병실을 건넜다. 혜진이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그날 이후 정수는 향수를 버린 자리에 작은 수첩을 놓았다. 그는 그 수첩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늙었다. 며칠 뒤 윤호와 정수는 사진관을 다시 찾았다. 사진사는 묻지 않았다. 카메라 셔터가 눌릴 때 정수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미래. 그 이름이 그의 오늘을 견인했다. 봄이 왔을 때 정수는 학교 앞 길목에 섰다. 하교하는 아이들이 그의 옆을 지나쳤다. 그는 가방끈을 고쳐 매주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 여기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정수는 대답했다.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게 도우려고요. 그리고 내가 잃었던 길을 다시 배우려고요. 그의 주머니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뒤편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원장은 도장이 아니라 함께 찍은 사진일지도. 비가 오면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섰다. 그러나 이제 빗소리는 더 이상 변명이나 침묵의 배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나간 계절을 새는 소리였다. 정수는 가끔 향수 코너 앞을 그냥 지나쳤다.
새 병을 들지 않는 대신 오래된 이름을 더 단단히 붙들었다. 이름은 냄새보다 오래 남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게 한다. 1. 비 오는 저녁. 한정수는 저녁국에 숟가락을 넣었다 빼곤 했다. 은퇴를 한 달 앞둔 교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후광이 아니라 무게였다. 창밖에 비는 낮은 지붕을 두드리고 주방 등은 약간 깜빡였다. 조미래는 밥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요. 위가 약해졌잖아요. 정수는 건조하게 웃었다. 오늘은 좀 늦었어. 동창들 만났지. 그럴 줄 알았어요. 향수 냄새가 바뀌었더라고요. 정수는 잔을 들던 손을 멈추었다. 향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광고 문구가 민망했다. 그는 결국 엉뚱한 말을 꺼냈다. 친구가 선물했어. 미래는 묻지 않았다. 오늘 약은 챙겨 먹었죠? 정수는 대답 대신 잔을 들었다. 그때 미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내일 병원 가요. 이번엔 결과가 나와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다. 정수는 그제야 밥맛을 잃었다. 이 대기실의 문. 병원 대기실의 의자들은 하나같이 삐거덕거렸다. 정수는 번호표를 쥐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사회복지사 박혜진이 다가왔다. 조미래 보호자분. 그가 일어나려는 순간 미래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오늘은 나 혼자 들어갈게요. 정수는 멈칫했다. 왜 혼자야? 내가 같이.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은 조용히 닫혔다. 혜진은 정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는 쪽이 더 힘들죠. 혹시 커피라도.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벽을 바라봤다. 소화기 위치 안내표가 필요 이상으로 또렷했다. 기다림은 언제나 사소한 것들을 과장했다. 미래가 나왔을 때 표정은 말끔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아챘다. 애써 평온은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감지하는 울림이었다. 집에 가요. 그녀가 말했다. 결과는? 나중에 말할게요. 3. 향수의 이름. 며칠 뒤 카페 창가. 두 잔의 커피에서 김이 났다. 정수는 컵을 돌리며 시간을 벌었다.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얘기해줘야지. 미래는 한참 컵받침을 만지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수는 허망하게 웃었다. 준비라는 건 평생 기다리다 못하는 말이지.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결혼 초에 아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나았어요. 당신이 임용 때문에 지방 간 사이에. 그리고 입양 보냈어요. 정수의 손이 떨렸다. 창밖에 비가 더 굵어졌다. 나만 몰랐던 가족이었구나.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쩌면 나를 지키고 싶었는지도.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이 짧게 울렸다. 미세한 향수 냄새가 뒤늦게 그를 따라 나왔다. 향수의 이름은 처음처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문구를 견딜 수 없었다. 4. 오래된 상처의 주소. 정수는 그날 밤 옷장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몇 개 꺼냈다. 전보처럼 짧은 문장들, 잘 지냄, 건강, 학교 사정 복잡, 미안. 편지는 대부분 보내지 못했다. 그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 사이로 미래가 숨겼던 시간들이 스며 있었다. 다음 날 그는 혜진을 찾아갔다. 선생님, 혹시 입양 관련해서 법적으로. 혜진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출처를 확인하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경로는 열려요. 정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교직의 세월 동안 남에게 기준을 들이미는데 익숙한 손이었다. 그는 기준을 거두는 법을 늦게 배웠다. 그날 밤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이름이 있어요. 알려줘. 윤호. 이름 하나가 오래된 상처의 주소였다. 정수는 그 주소를 따라가기로 했다. 식탁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정수는 2번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청년이 나왔다. 한정수 선생님이요? 그래. 내 어머니가 조미래 씨야. 윤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서류에는. 알고 있어. 너를 지키려던 선택이었어. 거실엔 사진이 많았다.
청년의 어린 시절, 졸업식, 어깨동무한 친구들. 정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늦게 왔다. 밥 한 번 먹자. 저녁상은 서툴렀다. 챙겨온 반찬과 주문한 치킨이 한 테이블에 놓였다. 셋이 마주 앉자 말들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다가 흩어졌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다. 그러나 숟가락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식탁은 가장 오래된 화해의 장소였다. 6. 창가의 계절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 창가를 지나갔다. 미래의 병실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고 혜진이 물을 갈아주었다. 정수는 병실의 커튼을 너무 세게 열지도 너무 닫지도 않도록 신경 썼다. 커튼의 각도는 두 사람의 상태를 말해줬다. 어느 오후 미래가 말했다. 나 그때 왜 말 못했을까? 정수는 한참 생각하고 답했다. 말이 때를 잃을 때가 있어. 그때는 침묵이 더 착해 보이거든. 그 침묵이 우리를 늙게 만들었네. 우린 어차피 늙어. 다만 같은 방향으로 늙으면 덜 외롭지. 그날 밤 정수는 향수를 버렸다. 이름도 향도 더 이상 그에게 새로움이 아니었다. 7. 고백의 연습. 윤호와의 만남은 어색함에서 일상으로 바뀌었다. 정수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강요하지 않았고 윤호도 아버님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건 관계의 최소단이었다. 어느 날 윤호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다. 세 사람의 사진이었다. 정수는 사진 속에서 자신이 약간 구분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구분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래 버틴 사람의 모양이었다. 미래는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깨어난 뒤에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게 내 유언장이면